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11월 7일입니다. 예, 목요일이네요. 네. 자, 어제 뭐 트럼프의 압승에 따른 이제 후속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보도도 그렇고 우리나라 보도도 그렇고 여태까지 그들이 주장해 왔던 것과는 정반대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이유를 따지지 않아요. 음. 자,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새로운 세상이 전개됐다. 자, 거기에 집중하자. 이런 분위기예요. 자기를 돌이켜보는 부분이 전혀 없는 거죠. 예. 자,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네. 거짓말이 왜 안 좋으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면 임경변으로 거짓말을 누구나 인생에서 한두 번 하게 돼요. 몇 번은. 음, 음, 음. 그런데 그래서 용케 모면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은 더 큰 화로 돌아오게 돼요. 자, 이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거짓말이 안 좋은 이유는 내 자신을 뭐 용케 평생 그 거짓말이 유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스스로를 돌이켜 볼 수 있고 나를 반성하게 하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동물들과 인간이 다른 점이 반성을 하게 되면 개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뭔가를 느끼게 되면은 그걸 후손한테 물려주려고 그러죠. 그래서 더 나은 내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다른 동물들과 달리 빠른 진화를 해서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늘과 감히 내가 뜻이 통한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거짓말을 자꾸 하고 왜 통용이 되게 되면은 내가 나아질 기회를 상실해요. 과거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 전 국민의 전 세계 사람들의 눈과 귀 역할을 해줘야 될 언론이 그런 행동을 한다? 이것은 한계에 도달했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는 거죠. 특히 이해 집단을 위해서 특히 그런다고 한다면 그게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이고 그들한테 어떤 트럼프의 당선은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이죠. 어버버버버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들은 곧 뭐 큰 혁신이 일어나서 손바뀜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세상의 흐름을 언론이 못 쫓아가고 있어요. 예, 자, 그 빈 공간에서 몇 마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뽑았죠. 트럼프와 푸틴의 십자포화에 정조준된 김건희 천공 윤석열. 미국과 지금 윤석열은 완전히 의기장이 났어요. 트럼프하고는. 네. 자, 트럼프와 푸틴을 동시에 적으로 삼은 꼴이에요. 예. 네타냐후와 똑같죠.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뭐 전에 말씀드렸죠. 트럼프는 독재자다. 그리고 또 성차별주의자다, 레이시스트다, 인종차별주의자다. 그게 미국에서는 아마 가장 큰 욕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것을 쏟아낸 다음에 이런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제가 채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해리스는 말단 조직이다. 몸통이 아니다. 위에서 시킨 대로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그게 뭐 척슈 뭐 상원 의원이든 민주당에 아니면 브락 오바마든지 간에 그들이 둔 가장 큰 패착은 뭐냐면은 오바마를 죄송합니다. 바이든을 낙마시키기로 결정을 했을 때 바이든과 한 배를 타고 있던 그 비난을 함께 이제 바이든의 실정에 대한 비난을 함께 몸으로 받아야 했던 해리스를 부통령이라는 이유로 대통령 후보로 냈다는 게 가장 큰 패착입니다. 네. 자, 그래서 그때 다른 후보군들의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힐러리 클린턴 이야기도 있었고 미셸 오바마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거기서 강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대안도 좀 어설펐죠.
예, 예, 예. 그래서 평화적 정권 이양을 쉽게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반대편의 극단도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본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결론은 이렇게 났고요. 자, 이거 오늘 윤석열이 뭐 끝장 토론 한 2시간 정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되지요. 근데 댓글 중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남기기도 하셨던데 왜 11월 7일로 골랐을까?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온 그 다음 날로 본인이 지금 처한 공공한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진솔하게 대화하겠다, 모든 것을. 그럼 여러 날이 있을 수 있는데 왜 하필 11월 7일을 골랐을까? 뭐 천공이 골라줬겠지요.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뭐냐면은 윤석열이 미국 대선판에 대해서 되게 오판을 하고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본인한테 가장 유리한 조건들이 많이 성숙돼 있고, 시기적으로도 미국 대선이 바로 끝나고 해리스가 당선이 됐을 때 내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 해리스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딥스테이트 있는 것이고, 그 딥스테이트이 더 이상 저항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트럼프를 인정하기로. 미국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이미 신호를 줬어요. 여러 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공의 영향 때문이지. 제가 봤을 때 윤석열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저도 과거에 정경련 아시죠, 여러분? 전국경제인연합회 거기가 미국 뭐 정경련에 상응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랑 연차적으로 미팅을 해요. 한 번은 미국 가서 하고 그 다음 한국 가서 하는 건데, 제가 미국 가서 할 때 그 정경련 회장단에 묻어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때 이명박 때거든요. 그 도착해서 미국 대표단을 만나기 전날 외교부 담당자와 국정원 담당자한테 브리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정경련 방문단의 회원이었기 때문에, 그 정경련 회원단은 전부 다 뭐 여러분 이름 다 아시는 유명한 재벌 기업들의 부회장급이 다 여럿이 모여 있는 장소예요. 그런 모임이었어요. 저는 40대 초반이었으니까 원래 잘 안 맞는 것인데 이상하게 우연히 돼서 같이 이제 묻어가게 됐던 것이죠. 똑똑합니다.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이 말을 드리고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정부의 행정부의 하부 구조에서는 많은 정확한 요긴한 정보들이 정리돼서 올라갔을 거예요. 한 페이지로 딱. 윤석열이 이걸 거부한다는 것이죠. 또는 안 읽는다거나, 또는 읽고도 천공에 의지한다거나. 자, 그래서 11월 7일 해리스가 당선됐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자기의 위기 돌파의 국면으로 우크라이나 파병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게 해리스 뒤에 있는 딥스테이트의 이해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게 천공의 지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 기자들도 그런 질문을 묻는 거예요. 파병했는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여부 묻자. 이것은 질문지가 사전에 다 노출이 됐다는 겁니다. 아무리 외신 기자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기자라면 이날 뭘 물었어야 되느냐 하면은, 아니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기로 말씀을 강하게 해오셨는데 지금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우크라이나전을 종전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저 같은 민간인도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이 외신 기자들이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다? 이것은 그들의 질문에 제약이 있었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현실과 전혀 괴리된 질문을 주고받은 거예요. 네, 이거 한 번 더 전문용어로 뽀록이 났다고 하죠. 네. 자, 그래서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현 정부의 상태에 대해서,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최정예 공무원 집단과 괴리되어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어제 그제 나왔네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모닝 컨설트의 22개국 세계 정상 국정 지지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전달에 뭐 꼴등 된 지는 제법 됐어요. 지금 22개국 중에 지난달에 16%였거든요. 예, 이번 달에 15%예요. 아마 우리도 주별로 국정 지지율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뭐 며칠 뭐 곧 나오겠죠. 지난주에 뭐 18%, 19% 이랬죠. 그보다 더 나은 퍼센티지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수렴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은 갑자기 옛날에는 10여 퍼센트 차이 이상으로 국내 여론조사 기관에 조사 결과가 높게 나왔어요. 어느 순간부터 약 한 달 전부터 그 격차가 급격히 좁혀지면서 모닝 컨설트에 수렴하고 있어요. 예. 자, 오늘 그 연합뉴스를 봤어요. 트럼프의 기환 이러면서 이게 뭐 여러 시간 됐는데 뭐 200~300명밖에 안 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 연합뉴스가 참 오래된 세력들이고 머리가 정말 굳어져 있는 세력이구나. 그리고 윤석열의 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몇 가지 자막을 통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미국 우선주의의 기환, 변칙적 정상외교 부활 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국 우선주의다. 이것은 옛날부터 이제 트럼프 지난 1기 집권했을 때부터 나오는 이야기죠. 이것은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고 제가 굳이 단어를 한번 제안을 해본다면은 미국 현실 인식주의예요. 미국 냉철주의예요. 자, 거품 위에 있다는 거. 여러분 거품이라는 의미 다 아시잖아요. 내가 구소련을 망가뜨리고서 무너뜨렸던 1990년대 초반에 그 기운을 갖고 있어요. 즉 마음은 박남정이에요. 근데 몸은 80대예요. 그것을 엄청난 괴리감이 있잖아요. 그 괴리감을 좁히는 존재가 지금 트럼프거든요.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에요. 미국 현실주의예요. 불필요한 걸 빼겠다는 거예요. 다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있잖아요. 1년에 미국이 채권 빚을 진 것에 이자를 하면 1년에 2번 줄 거예요. 그 이자 2번 주는 비용이 미국 국방비가 소위 천조국이라고 말을 할 때 그게 국방비가 1000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 1000조 원을 넘어섰어요. 미국 예산에서 차지하는 빚에 대한 원금도 아니에요. 빚에 대한 이자만이.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예. 자, 그 다음 변칙적 정상 외교 부활 예고. 이것은 이제 악담을 하는 것인데 윤석열의 입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과 우리는 힘의 차이가 있어요. 지금 확연히. 이것은 뭐냐? 제발 이러지 마라. 그러면서 속내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기사는 되게 도움이 돼요. 저한테는. 그들의 속마음을 말해주고 있으니까. 변칙적인 정상 외교가 부활됐다. 이건 북미 종전선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변칙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깐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간 이때까지 해왔던 걸 무시하고 지도자가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는 거죠. 우리도 그러고 있잖아요. 2000공이 2000명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전공이 2000명 늘리는 걸로 이야기한 거잖아요. 다른 많은 것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 변칙적 정권 운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거는 내노란불이에요. 네, 자 볼게요. 이런 내용들이 있죠. 백악관 복귀 직후 미국 우선주의 밀어붙일 듯 세계 경찰 자임해온 미국 국제 분쟁에서 발을 뺄 수도. 자, 말을 애매하게 했는데 국제 분쟁에서 발을 뺄 수도 있다. 저거 이미 이야기했잖아. 이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될 텐데 좀 민기적거리죠. 우크라이나에서 빠져나오겠다 이야기를 했고 우크라이나는 끝난 거예요. 젤렌스키는 이미 뭐 도망갈 국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미국이 쏟아부은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벌써 지금 이미 몇백조 원이에요. 미국 돈만. 그거 다 빚을 내서 간 거거든요.
그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 우리도 미치겠는데 지금 미국도 선진국도 아니고 중위권 수준도 안 될 만큼의 살림살이가 황폐해졌는데 그 돈을 빚을 내서 그 빚은 누군가 갚아야 되죠. 우리 다음 세대가 갚아야 되죠. 우리 세대하고 미국 사람 기준으로. 근데 그걸 빚을 내서 그 나라를 도와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그래서 윤석열이 올라타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예, 좀 이따가 제가 옛날에 다뤘던 내용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좀 애매하신 분들은 그걸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시간이 걸리시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미국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냐? 트럼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거품이었다. 세계에 완벽한 민주주의는 없고 완전히 망가진 나라도 없다. 이게 브릭스의 정신과 똑같은 거예요. 브릭스가 뭐라고 그럽니까? 각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 자, 거기가 국제 기준에서 부족하다면은 자꾸 노출되다 보면은 그들의 국민이 참지 않을 거다. 그럼 바뀔 거다. 또는 그들과 거래하는 나라가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우리 기준에 안 맞아. 이렇게 하면 바뀔 거다. 그것까지 못 기다려주고 네가 너의 기준을 강요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다 느끼셨잖아요. 미국도 완벽한 민주주의를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게. 오히려 세상의 폭군이라는 거죠. 겉멋에 들어서 움직였던 것을 현실로 잡아당기려고 하는 게 트럼프고, 그 핵심은 미국 사람들의 삶이 팍팍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한다? 세계 경찰? 이 이야기를 도대체 몇십 년 전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까? 이걸 연합뉴스는 아직도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세계 경찰, 이 말은 내가 옳다는 거잖아요. 나는 법에 기반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옳음의 기반. 세계의 사람들이 합의한 그 옳음의 규칙에 기반을 뒀다는 거잖아요. 바이든이 비판받았던 게 그거잖아요. 규칙에 기반한 세계 질서? 그 규칙이 누가 만들었는데 너는 그것을 일관되게 적용시키고 있니? 그거를 그대로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정말 연합뉴스TV는 굳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보도에 나오죠. 이건 뭐 예전에도 저는 다른 방식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이라고 봅니다.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미국은 보호하지 않을 겁니다. 지키지 않을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토라는 조직이 생긴 게 냉전 시기에 생긴 거예요. 러시아의 서진을 막기 위해서 생긴 거니까. 사실은 클린턴 때 그 소련을 붕괴시킨 다음에는 나토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내부에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미국이 어쨌거나 결정을 합니다. 나토를 유지하는 것으로, 그리고 또 확대하는 것으로. 러시아 쪽으로. 즉 그것은 뭐냐면 미국이 본질적으로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러시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겉으로는 되게 여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패권국으로서 내심은 상당히 불안해하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쫀쫀할 정도로. 자, 지금 독일 패전국이죠. 그 함부로 다루는 거 보이시죠? 노드스트림 폭파했잖아요. 그래놓고도 독일 아무 말도 못해요? 자, 그간 독일이 싸게 받아오던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끊어졌어요. 덕분에.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싼 천연가스 연료비를 통해서 독일의 제조업에 어떤 단가를 맞추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렴하게. 그리고 독일을 거쳐가는 많은 천연가스에 이문을 남김으로 해서 덕이 되는 분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게 날아간 거잖아요. 그게 노르웨이나 미국의 액화 천연가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누구도 이 세상 어떤 언론도 우리나라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100% 끊어지지는 않았지만은 확연하게 줄어든 러시아의 저렴한 천연가스 유럽 전역에 그것을 대체한 그 빈틈을 당연히 메꿔야지. 안 그러면 얼어 죽으니까. 노르웨이와 미국의 LNG 그거는 액화를 시켰다가 다시 기화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와야 돼요. 에너지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걸 못 견디고 지금 독일이 무너지고 있어요. 유럽 제1의 경제 강국인 독일이. 여러분도 기사 보셨을 겁니다. 폭스바겐이 몇몇 공장을 닫기로 했다고. 경쟁력이 떨어져서. 근데 누구도 그 뒤에 그 근본 의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네. 자,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장담한 대로 우크라이나에 종전을 하게 되면 미국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더 이상 거품으로 지탱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현실 인식을 트럼프가 했다는 것이고, 우크라이나 종전은 그들은 트럼프는 푸틴한테 전화해서 또 젤렌스키한테 전화해서 바로 화해하라고 이야기하겠다고 압박을 넣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미국의 전쟁이거든요. 즉 미국의 잘못을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전이 발발한 가장 큰 이유는 나토가 계속 러시아 쪽으로 동진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크라이나 다음에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이런 데까지 해서 러시아를 계속 포위하겠다. 절대 우리한테 대항할 수 있는 여지를 낭비하지 않겠다라는 게 미국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토를 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유럽 전체를 지배할 수 있으니까. 근데 트럼프는 그들은 유럽이 우리한테 기대고 있다. 방위에 있어서. 국방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돈으로 유럽을 지켜주고 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의 말대로 러시아랑 화해를 하게 되면 나토의 적이 없어져요. 나토와 러시아는 유럽으로서 하나로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럴 공산이 훨씬 커요. 그래서 누구를 지켜주고 말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이 빠져나가면서 자기 논리로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트럼프가 여기서 되게 여우 같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지키면서 물러나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지금 마지막이에요.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것도. 나토는 와야 될 거예요. 네. 지금보다 국방비를 조금 더 쓰겠죠. 그래서 나라가 망가질 정도는 아니에요. 영국은 엄청나게 서운하고 경황이 없을 거예요. EU에서 나왔잖아요. 미국이 도와줄 형편도 안 돼요. 그렇지만 대륙에 있는 프랑스나 독일은 새로운 기회예요.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의 멍해를 지금까지 짊어지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풀려나오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랑 본격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돼요. 유라시아들이 개통되면은. 그 트럼프도 알고 있는 거죠. 이거는 말잔치예요. 네. 그 뒤에 있는 이면을 좀 봐야 되겠죠? 자, 이남뉴스는 저렇게 아직도 완전히 굳어버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YTN은 그나마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 돈 왜 우크라이나에 퍼줘? 천문학적 지원 분노한 미국. 그게 이번 선거에서 큰 영향을 줬다. 그중에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미국의 물가가 지난 4년간 평균 50%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내 경제 지표를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것은 고용률, 기타 등등. 이것은 미국 정부가 빚을 내서 정부를 자체를 키우고 있어요. 고용을 많이 하고. 자, 정부에서 억지로 쓰면서 순리대로 돌아가서 산업계가 활성화돼서 순 흐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억지로 숫자 메꾸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빚을 엄청나게 내면서. 빚을 내서 투자를 했을 때는 내가 빚을 낸 그 금액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자 이상으로 전체 덩치가 커져야 되거든요. 비즈니스가. 그게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게 되면은 결국 이 이야기가 해주는 건 뭐냐면은 이게 혜택 보는 세력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미국 정치적으로 헤게모니를 유지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러시아 부상하고 중국 부상하고 그 둘이 가까워지게 만든 게 이 전쟁이기 때문에 그 명분이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미국의 정치적 명분은 사라졌어요. 달러가 위험할 따름이고 브릭스를 오히려 더 키우고 있어요.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이 안 되는 일을 계속 진행시킬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수백조 원, 그 돈의 대부분은, 많은 부분은 미국 방산업체에 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무기를 지원해줬다, 미국 탱크를 60대 보냈다, F-16을 보냈다, 패트리엇을 보냈다. 그러면 미국 내부에 그 빈자리를 메꿔야 돼요. 비싼 가격으로. 자, 그렇게 군산복합체한테다가 돈을 주는 것이 미국의 향후 새로운 세상에서 러시아와도 경쟁해야 되고, 중국과도 혈전을 벌여야 되고, 경제적으로, 심지어 한국과도 경쟁을 벌여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거기에 밑밥이 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많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 오신 분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저는 미국의 프락치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그렇고 역사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즉 미국이 러시아랑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용병을 가운데 끼워서. 네. 자, 이게 대해서 명확치 않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내 언론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지금 트럼프는 분명히 강조를 했거든요. 우리의 팀이 접수를 한다. 그 팀의 일원인 핵심 멤버인 민주당에다가 탈퇴하고 나와서 인디펜던트 독립적인 후보가 됐다가 결국은 트럼프 지지를 선택한 RFK가 이 케네디 집안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핵심 가치를 표현하는 집안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여기서 붕괴돼서 나왔다는 것이 민주당의 몰락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제가 다룬 적도 있죠. 정치논평 338편에서 RFK 주니어가 이야기 정확하게 하잖아요.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원하는 전쟁이고 미국 군산 복합체의 이익 추구를 위한 것이다. 여기에 그 하부 구조로 나토가 들어와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있고 또 여기 주요 영향력 지금 RFK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즉 보건 의료 쪽으로 중책을 맡길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거나 이런 식으로. 자, 여기다가 예전에 폭스뉴스 언론인이었던 터커 칼슨 같은 경우도 2시간 동안 러시아로 날아가서 푸틴과 인터뷰까지 했죠. 그 노드스트림 CIA가 한 짓이다. 그의 언급도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벌인 전쟁이다.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전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 사람들 이미 60만 명이 전사를 했는데 그 책임은 미국에 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핵심 멤버로 있어요. 그리고 J.D. 벤스의 언급을 보더라도 그도 같은 이해를 하고 있어요. 부통령. 자, 그러면 당연히 트럼프는 그런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게 핵심 멤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 보면은 트럼프가 국방장관을 누구로 하니 이래저래 말들이 많은데 그건 핵심 멤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제스처는 뭐냐면은 주변이 말을 하게 되고 본인은 공화당이라는 정체성을 깨고 싶지 않아요. 깨고 싶지 않고 부드럽게 다루면서 공화당이라는 내부를 바꾸기를 원해요. 그래서 네가 말을 하면 줄을 서 좋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내가 고삐를 쥐었다 싶으면은 그가 원하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주변에 지금 핵심 멤버들의 진영을 봤을 때는 자, 이 연합뉴스에서 그걸 다뤘네요. 지난 3월달에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이고 저도 과거에 다른 방식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대표 수락 연설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미국 언론에서 전혀 보도하지 않죠. 국내 언론에서 이걸 연합뉴스가 보도를 한다는 것은 이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게 윤석열이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바이든은 김정은과 핵 문제를 패키지로 협상하려는데 김정은은 그와 대화조차 안 할 겁니다. 김정은은 저를 좋아해요. 자, 이 표현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바이든도 김정은과의 종전선언을 계속 염두에 더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돌아보기 채널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21년 가을, 즉 문재인 정부가 다 만들어 놓은 거고 합의문 이미 다 돼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빠져나갔잖아요. 바이든이. 트럼프한테 하려고 했던 것은 안 됐던 이유는 트럼프의 트럼프가 팀을 장악하고 있지 못해서 그랬던 거잖아요. 혼자서 그 물결을 버틸 수 없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들을 지금도 딥스테이트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아쉬워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정은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빨리 진행될 수 있고, 지난 트럼프가 없었던 기간 동안, 바이든 기간 동안 발생한 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푸틴이 맞짱을 뜨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더 대두되고 있는 거잖아요. 북미 종전선언이. 그래서 매력은 더 높아진 것이고, 그 사이에 미국 경제가 많이 망가졌다. 달러가 위기에 처해졌다. 브릭스가 강화되면서. 트럼프가 인정했다시피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라고 부른다. 푸틴에 대해서 금융 제재를 풀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왜냐, 달러가 망가지니까. 그만큼 브릭스가 커졌다는 겁니다. 우리 달러 필요 없어. 달러 자꾸 적게 쓰면 너만 손해지. 자, 거기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우크라이나전에 있어서 빠져나오는 것에 어떤 좀 넘사스러운 부분을 상쇄하고 남을 수 있는 부분이 북한과의 종전선언이고 이어지는 투자예요. 훨씬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해요. 봅니다. 근데 바이든은 왜 안 되냐? 바이든도 같은 기조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거는 100% 확인이 되거든요. 남한의 핵무장을 계속 저지했어요. 매년 북한과의 종전선언 카드를 만지작거렸어요. 안 했죠, 그런데. 그래서 김정은이 바이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트럼프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즉, 그 말은 뭐냐? 나는 단박에 한다는 거예요. 그걸 트럼프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김정은 저를 좋아해요. 몸을 엄청나게 미국 대통령이 낮추고 있는 거죠. 예. 그만큼 북한은 위험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미국한테. 자, 그때도 보면은 윤석열 당선되고 5월달인가 6월 말인가 6월 초인가 그럴 거예요. 바이든이 한국에 왔잖아요. 원래 보통 2박 3일인데 3박 4일을 왔었어요. 마지막 하루 일정을 늘리는 이유는 양산에 가서 문재인을 만나려고 했었죠. 근데 우리 쪽에서 강하게 반발했고 미국 내부에서도 좀 심하다 해서 안 갔죠. 그래서 갑자기 일정이 바뀌게 됐고, 그래서 미 군 시설에 있는 지하 벙커를 방문하는 것으로 됐어요. 왜냐하면 공식 일정이 잡히면은 그 전에 경호팀이 가서 완벽하게 안전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데 갑자기 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이 그런 곳이었을 거예요. 무의미한 3일째 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안 갔지만 결국 통화는 했어요, 문재인과. 자, 여기서 윤석열은 내가 취임한 지 몇 주 만에 바이든이 와서 날 지지한다는 식으로 되게 포장을 했지만 사실 내용은 이거예요. 물 먹이고 간 거예요. 자, 바이든은 그전 겨울에 마지막 순간에 문재인과 약속을 다 했던 북미 종전선언을 걷어찼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에게 분명히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 뒤로도 문재인의 인력을 많이 활용했던 게 보여요. 왜냐? 매년 시도할 때마다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문재인의 사람들이니까. 매년 종전선언을 할까 말까 했을 때 왜? 북한과의 네트워크를 그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준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와서 이야기했잖아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 예. 그리고 트럼프 때 북한과 약속했던 것을 내가 존중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리고 비핵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바보 같은 바이든이 종전선언을 하지는 못했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는 계속 삼았고, 남한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 또는 남한이 핵무장을 하겠다, 윤석열 들어와서
이것들을 강력하게 억제한 것은 사실이에요. 자,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는 바이든한테 섭섭하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꽃을 피울 수 있는 기회를 바보 같은 바이든이 마련해 줬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예전에 다뤘던 내용이죠. 캠벨이 왔다 갔는데 그때 기시다 뭐 이시바 해가지고 한미일 삼국 동맹체제 왜 갑자기 안 하냐, 이거 하자 강하게. 그러면 윤석열은 대북에 대한 압박으로서 카드를 활용하려고 했고, 기시다와 이시바는 대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를 쓰려고 했죠. 그래서 동북아에 가장 강력한 군사 동맹체제가 형성되고, 미국은 이미 뒤안길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직체제로, 즉 실제적으로는 일본이 가장 두목에 있고 그 밑에 행동대장으로서 윤석열이 있는 이런 구조를 원했는데 미국이 갑자기 발을 뺐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둘 다. 기시다와 윤석열이. 거기서 강하게 반발을 하자 캠벨이 온 거잖아요. 즉 이것은 뭐냐면은 이미 이때 미국의 딥스테이트는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아, 선거 판세는 걸렸구나. 여기서 우리가 저항을 할 게 아니고 새로운 환경에 맞춰야 되겠다. 캠벨은 거기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야기했잖아요. 한미일 동맹이 아니라 한미 그리고 미일 동맹이다. 남한 핵무장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도 했던 이야기고, 바이든이 윤석열 당선 후에 한 달 동안 돼서 한국을 방문해서 문재인과 통화를 하면서 나눴던 이야기예요.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미 구석으로 몰렸어요. 그리고 캠벨이 다녀간 이후부터 윤석열에 대해서 많은 비리건들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게 강력한 미국의 경고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십자포화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 가지 이제 이제 인터넷 유튜브 보니까 이제 되게 영양가 없는 내용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트럼프가 오늘 취임하고 나서 가장 죄송합니다. 당선되고 나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레이트 아메리카 스테이트 페어를 하겠다. 잔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 위대한 미국 잔치. 왜냐? 2026년 7월 4일은 독립기념일이죠. 독립 250주년이 되는 거예요. 자, 트럼프 임기가 내년부터 시작되면은 4년이잖아요. 그러면 25년부터 5, 6, 7, 8, 29년 초까지예요. 거기에 말뚝을 하나 박은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커요, 제가 보기에는. 자, 미국 250주년 큰 잔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자면은 옛날에 우리도 뭐 국풍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걸로 이제 추리해 볼 수 있는 것은 미국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많이 처져 있다. 자존감이 많이 망가져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자, 그것을 이제 아이오와에 있는 큰 장소에서 하겠다. 지금 그렇게 오늘 공표를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2026년 7월 4일 날 크게 한번 행사를 하고 말 게 아니고 2025년 우리말로 하면 현충일, 그게 이제 내년으로 치면 5월 26일이에요. 거기부터 시작해서 거의 1년 이상에 가까운 행사를 계속 하겠다. 분위기를 계속 키우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이것을 승부처로 삼는다는 것이고, 이것을 트럼프가 좀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준비를 많이 하고 본인이 집권하는 기간 동안에 지금의 미국 분위기를 반전시키겠다는 게 깔려 있고, 오늘 제가 주로 쭉 언급드린 모든 내용에 대해서 트럼프가, 그리고 그 트럼프의 핵심 세력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전 카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전 카드가 당연히 푸틴과 화해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는 건 분명해요.
그리고 중국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죠. 자, 그 과정에서 한반도 북한과의 종전선이 크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요 타임라인에 맞춰서 내년 5월부터 26년 7월 4일 내에 이것을 내가 구호로 내가 뭐 잔치만 한다고 성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잘못하면 뭐 세금 쓴다고 욕만 먹지요. 자, 요거 타임라인은 뭐냐면 2026년 7월 4일에 맞춰서 많은 것들이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종전, 북한과의 종전선언, 그리고 어떤 뭐 투자 계획과 새로운 방향성 제시 같은 부분이, 즉, 요 1년 기간 동안에 미국이 할 수 있는 역량, 아직 패권국이니까 전 세계를 쇄신시키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푸틴의 지지가 있고 김정은의 지지가 있는 거예요. 또한 윤석열의 반대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타임라인을 기준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지금 작업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북미 종전선언 같은 경우는 이미 작업이 다 돼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그때 합의했던 합의문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추가 사항만 반영하면 되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북러 간에 상호 방위 조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미국은 더 궁지에 몰려 있어요. 북한이 협상 조건이 더 좋아요. 그와 동시에 미국이 관여하는, 미국이 전 세계에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 쏟아져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 점에서는 다른 산업적인 부분에서 봐서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일론 머스크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지난 바이든이 몇 년간 이제 문것들을 이렇게 눌러놨던 수소 에너지 분야하고 친환경 분야에 드라이브를 걸 거예요. 물론 중국도 많은 준비를 해왔지만 미국 혼자서는 상대가 안 되겠지만 그 성부를 버리면서 거기서 게임을 해야 될 거예요. 그게 미국의 기회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은 노출이 되겠죠, 전 세계적으로. 여태까지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러시아 뒤에 숨어서 실세 같은 그런 역할을 해왔다고 봤을 때 지금은 이제는 아닌 거죠. 나서야 되는 거죠. 그게 푸틴이 계속 주장해왔던 다극화 사회거든요. 미국이 본인의 입장을 수정만 한다면, 푸틴은 여러 번 이야기해왔습니다. 우리가 달러를 망가뜨리려는 게 우리의 정치적 목적이 아니다. 그 방어 수단일 뿐이다. 너희가 오케이 하면은 받아준다. 자, 그런 국면으로 이제 노출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 다극 중에 한 극이 될 거예요, 중국이. 그러면 진짜 월드컵처럼 세계 무대에서 본인의 역량을 보여줘야 될 거예요. 자, 미국도 그럴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반도가 큰 힘을 받게 될 겁니다. 왜냐?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한반도만큼 좋은 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국의 달러를 돌리는 데 있어서 한반도만큼 좋은 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러시아의 연해주에 있는 그 천연 자원들, 가스를 포함해서 가스를 이용해서 만들게 된 수소를 동북아에 쭉 갖다 뿌리는데, 해양 세력한테 다 공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경로가 한반도인 게 분명하기 때문에 러시아도 거기에 대해서 힘을 기울이겠죠. 그 지정학 특성에 대해서는 중국도 부인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게임이 좀 벌어질 것 같아요. 예, 그런 정도 스케일로 일이 벌어진다면은 윤석열의 아집, 김건희의 아집, 천공의 점괘는 한순간에 쓸려 나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